안녕하세요. 배신당한 아픔을 딛고 묵묵히 살아가는 49살 여성입니다.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을 많이 떠올리게 돼요. 선행은 선행대로, 악행은 악행대로, 모든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말 말이죠. 저는 저 속담처럼 정말로 절 배신한 사람들의 쓰린 최후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모습을 보니 제 예상과 달리 크게 통쾌하지도 유쾌하지도 않고 마음이 먹먹하고 씁쓸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제 사연을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의료기기 사업을 하던 아빠 아래에서 꽤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런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저와 남동생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고 동생은 일을 배워 언젠간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으로 아빠 회사로 들어갔죠. 그리고 전 나이 26살에 당시 대학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였던 3살 많은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했어요. 집안은 평범했지만 의사에다 성격도 싹싹한 남편을 부모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 또한 저만 보면 눈에 별이 박힌 듯 눈빛을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를 좋아하는 남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 결혼을 결심했죠. 저는 결혼 후 1년 뒤에 딸을 또 이듬해엔 아들을 낳으며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들어간 회사이니만큼 제 커리어가 아까웠지만 회사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쓰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내 인생을 바칠 만큼의 가치가 충분한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사랑하는 아이들과 다정한 남편, 제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전문의 자격증을 딴 후 저희 친정아빠를 찾아가 머리 숙여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어요.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다며 수익이 나면 제일 먼저 돈을 갚겠다고요. 아빤 우리 딸에게 늘 잘해줘서 고맙다며 그런 남편에게 창업 자금을 그냥 지원해 주셨죠. 제가 나서서 돈을 갚겠다고 해도 남편을 많이 예뻐했던 아빠는 완고하시더군요. 제가 봐도 제가 딸이 아니라 남편이 아빠 아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남편은 아빠를 정말 많이 따랐거든요. 장인어른, 이번 주말에 같이 골프 가실 거죠? 아니면 남자끼리 이번엔 낚시 어떠세요? 전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장인어른하고 놀러 다니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제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장인어른이 제 진짜 아버지 같다니까요. 남편은 아빠와 딱 붙어 골프도 다니고 낚시도 즐겼습니다. 일에 미쳐 살다 올케에게 신혼 이혼까지 당한 동생은 그 뒤론 엄한 여자 불행하게 만들지 않고 평생 부모님과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남편은 그런 동생까지 종종 챙기려 들었고 동생도 아빠도 그런 남편을 굉장히 좋아했죠. 엄만 그런 새 남자를 보며 웃으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얘 종수가 네 아빠 너 결혼하고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고 성서방을 정말 예뻐한다. 어쩜 저렇게 사위가 싹싹하고 처가에 잘한다니. 아빤 그런 남편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편이 은근슬쩍 갖고 싶다고 말을 흘리던 비싼 골프채, 골프장 회원권에 명품 시계, 나중엔 좋은 외제차도 한 대 뽑아주셨어요. 장인어른, 이 사위 장인어른 덕에 자기 병원 가진 의사까지 됐어요. 사고 싶으면 뭐든 제가 돈 벌어서 살 테니까 안 그러셔도 돼요. 장인어른 앞에선 뭐가 멋지다, 예쁘다, 무슨 말을 못 하겠다니까요. 어른이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사주는 게 뭐가 문제야. 아빠의 사위사랑은 정말 못 말렸어요. 그럴수록 남편은 제 친정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 저도 그런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에 혼자 살고 계셨던 홀시모에게 잘하기 위해 노력했죠. 어머마, 우리 동주 요새 좀 마른 것 같던데 일하느라 힘든 애 밥은 잘 챙겨 먹이고 있는 거지?
아무리 네 친정에 돈이 많다고 해도 절대 집에서 남편 기죽이면 안 된다. 집에서 기가 살아야 남자가 바깥 일도 잘하는 거야. 그 사람 요새 살쪘다고 일부러 운동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어머님. 집에서 남편 기 안 죽이고 잘해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지?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우리 아들이 결혼 안 한 참 잘했단 말이야. 물론 우리 아들이 잘나서 부잣집 딸내미도 만난 거지만 말이야. 시모는 늘 제게 고마워하고 절 예뻐했지만 전형적인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최고인 분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돌 지나칠 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었어요. 이젠 이 세상뿐이 아니라던 제 시부가 남편 8살 때 바람나 집을 나간 후 시모가 하나 있는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의지하며 살았는지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항상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빠, 제겐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한 지 17년 뒤에 일어났어요. 종수가 이걸 어쩌냐. 결국 네 아빠 회사 문 닫게 됐다. 평생 단단할 것만 같았던 아빠 회사가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아빤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 큰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망하며 안정적이던 원래 사업도 줄줄이 어그러진 거죠. 그렇게 2년을 버티고 버티다 결국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던 동생은 회사가 망한 지 이틀 만에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집안이 이렇게 되다니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 건지 모르겠구나. 난 그저 평생 열심히 살면서 가족들 건산 잘못밖에 없는데 말이야. 남편과 전 소식을 듣고 불이 났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다행히 수술은 잘 됐지만 의사의 말로는 출혈 위치가 좋지 않아 남동생은 한쪽 팔다리 마비를 피하기 힘들 거라더군요. 재활을 해도 감각이 돌아올지 돌아온다면 얼마나 돌아올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죠. 부모님은 우선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하며 대출금을 갚고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셨어요. 하지만 워낙 짐 빚이 많아 꽤 비쌌던 친정집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빚이 남아있더라고요. 동생 간병하랴 생활비에 쪼들리랴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이젠 자식인 제가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친정 부모님 남은 빚 우리가 갚아드리자. 이 집에 차에 병원 창업 자금까지 부모님께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게 얼마야. 그 정도는 우리 충분히 해드릴 수 있잖아.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 말에 적극 찬성할 줄 알았어요. 워낙에 저희 부모님과 동생에게 살가웠던 사람이었고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 받은 도움이 차고 넘쳤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정색을 하며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뭔 소리야? 가족은 가족이고 돈은 돈이지. 어차피 빚 많이 갚으셨잖아. 그 정도는 장인어른이 알아서 하실 거야. 뭐?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우리가 여태 두 분께 받은 게 얼만데 사람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뭐 달라고 했어? 장인어른이 주고 싶어서 막 퍼주신 거잖아. 어떤 자식이 부모가 사준 걸 도로 토해내냐? 부모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미쳤구나. 우리 부모님이 돈 많을 땐 그렇게 알랑방길 끼어대더니 우리 집 망하자마자 이렇게 돌변하겠다고? 돌변이 아니라 공과사는 확실히 하자는 거지. 지금 우리 병원 2층짜리 건물로 확장 이전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자금 쪼들려 죽겠는데 무리해서 돈 마련해 드렸다가 병원 운영에 차질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남편은 운영의 우자도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투덜대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요. 돈 앞에서 저렇게 180도 돌변하는 인간일 줄은 17년을 함께 살며 상상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거실에서 우리 대화를 들은 당시 17, 16살이던 딸과 아들도 입을 떡 벌렸죠. 돈 버는 사람이 남편이니 평소 돈 관리도 남편이 했기에 전 우선 제 통장에 그나마 있던 2천만 원을 인출해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그동안 우리한테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전 이것밖에 못 드려서요. 괜찮다. 이것도 얼마나 큰 돈이니. 근데 이거 성서방이랑 상의하고 주는 거 맞지? 부부란 모름지기 돈 문제일수록 서로 상의 없이 멋대로 하면 안 돼. 당연하죠. 아빠가 그 사람한테 평소에 얼마나 많이 잘해주셨어요. 병원 사정 풀리면 더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빠. 저는 가뜩이나 힘드신 부모님께 차마 남편의 실체를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제게 실체를 드러낸 뒤 남편은 동생 병원이나 친정엔 찾아가긴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는데 저는 서운해하던 부모님께 남편이 요즘 병원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둘러대기 바빴죠. 하지만 그때 모든 일로 인해 전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져 이혼을 준비하려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 그때 부모님께 모든 걸 밝히고 분할받은 재산으로 빚도 마저 갚아드릴 생각으로요. 얼마 뒤 전 열심히 알아본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우선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화가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데 눈앞에서 굉장히 익숙한 남자가 걸어오지 않겠어요? 그것도 웬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른 채 희죽희죽 웃으며 말입니다. 동주 씨, 나야 오늘 진료가 없는 날이라지만 동주 씨 병원장이라고 이렇게 막 근무 시간에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나 오늘 오전 진료밖에 없는 날이었어. 작년에 새로 채용한 페이닥터가 꽤나 실력 있는 사람이라 내가 좀 쉬어도 병원이 잘 돌아가더라고. 물론 스카우트 하는데 돈 좀 들이긴 했지만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옆에 여자 또한 제가 아는 얼굴이더군요. 그 여잔 남편 의대 후배였던 여의사였어요. 예전에 몇 번 남편 의대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얼굴을 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4년 전에 애 없이 이혼한 후 더 이상 부부 모임에 나오지 않아 보지 못했지만은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혼녀 후배랑 바람이 났던 겁니다. 서로 볼을 부비고 입까지 맞추는 게 두 사람은 영락없는 애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마음에 동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건물 틈으로 숨은 절 눈치채지 못하고 바로 앞에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몰래 그들을 따라 들어가 뒷자리에 앉아 숨죽여 대화를 계속 엿들었죠. 남편의 얼굴이 잘 보이도록 몰래 의자 옆으로 휴대폰을 내밀어 계속 촬영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커피를 주문하더니 금세 나온 커피를 홀짝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유능한 의사를 데려왔다니 요새 돈 좀 쓸어 담나 봐? 그럼 아주 갈키로 모으고 있지. 병원 학장 이전할 때 조금 받은 대출도 금방 갚았고. 물론 우리 집사람은 몰라. 아유, 이번에 처가 빚을 우리가 갚아주자는데 빚의 순발력으로 지금 돈 쪼들려서 난리라고 둘러대 버렸어. 내가 미쳤어? 내가 그 돈을 왜 갚아? 앞으로 인생 망한 인간들 덕볼 게 뭐가 있다고. 얼른 집사람이랑 애들 전부 떼어내고 이혼해버려야지. 나랑 재혼할 때까지 기다려줄 거지? 우리 이쁜이? 당연하지. 진짜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우리 처음 만나기 시작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당신 나랑 바람은 피워도 아내랑 이혼할 생각 전혀 없었잖아. 처가 사업이 아무리 휘청거려도 절대 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설마 하다가 진짜로 망하고 천왕까지 쓰러져 버리니까 짜증나더라. 진짜 처간 끝장난 것 같아서 내가 처음부터 집사람 집안 보고 결혼했는데 뜯어낼 거 하나 없는 그 집에 뭐하러도 붙어 있겠어? 장인 장모 죽으면 유산 톡톡히 받아내겠다 싶어서 신바람 났었는데 그동안 설설 긴 세월이 아까워 죽겠네. 내 장인이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를 뭐라고 보내놨는지 알아? 성서방, 요새 연락 한번 못할 만큼 병원이 많이 바쁜가? 통 얼굴을 못 보내. 무리하다가 자네까지 우리 윤여비처럼 병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우린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시간 날 때 연락 주게. 우리 아들 화이팅. 웃기지? 누구더러 아들이래. 그동안 비 좀 맞춰줬더니만 지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지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한심한 노인네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재수없게 왜 지 아들처럼 병이나? 평소에 지가 무슨 회사 죄다 키운 양 세상 바쁜 척은 다 하면서 살더니 지 팔자 지각 가서 몸이 그런 나무 목석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재수없는 집 옆에 붙어 있으면 내 인생까지 재수 온 붙을 거야.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하려고?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도 내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처가 망하자마자 바로 이혼하자고 하면 내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 집사람이 우리 대학 모임 사람들 연락처도 알고 있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집사람이 먼저 이혼 얘기 꺼내주면 완전 땡큐인데 의사 남편 놓치기 싫다는 거야 뭐야? 왜 이혼 얘기를 안 꺼내지? 17년간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만큼 남편의 실체는 끔찍했습니다. 그토록 부모처럼 따르던 저희 아빠를 한심한 노인네라고 하질 않나. 평생 장애를 얻게 된 제 동생을 모욕하질 않나. 동영상을 찍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멈추고 커피를 마시며 낄낄댔는데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안전핀이 툭 하고 빠지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에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절 알아본 두 사람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저는 그들 앞에 놓여있던 커피잔을 양손으로 집어들곤 동시에 두 연놈의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곤 아악하고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소리 질렀죠.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감히 마누라가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바람을 피워? 야, 성동주의 개자식아.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한테 잘하는 척하더니 속으론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었어? 와, 너 진짜 무서운 인간이다. 우리 부모님이, 특히 우리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가족이 제일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에 곧장 배신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한낱 짐승도 너보다 은혜라는 걸 더 잘할 거다. 여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어? 어떻게 알았으면 뭐? 네가 쓰레기라는 사실이 변하냐? 네가 감히 어떻게 나랑 우리 집안 가족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색 보고도 기함을 했는데 뭐? 친정이 망하기 전부터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단 말이야? 네가 사람이야? 아주 우리 집안을 물러봤구나 너. 여보, 우선 진정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어? 창피한 줄은 아냐? 너 각오해. 나 절대 이거 그냥 못 넘어가니까. 야, 이 불려시 같은 여자야. 이혼했으면 얌전히 이혼남이나 총각 만나면서 살 것이지. 감히 가정 있는 남자랑 붙어먹어? 내가 너희들 아주 톡톡히 망신 줄 거야.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놈과 창피했는지 짜증나 하며 얼굴을 가리던 그 여자에게 악에 바친 악담을 하며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러 걸어가는데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원래 이혼하려 마음먹긴 했지만 이건 남편의 실체를 안 정도가 아니라 제 결혼 생활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거니까요. 분함과 분노,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처량함까지 모든 게 북받쳐 오른 거죠. 집으로 돌아온 전 즉시 시모에게 전화부터 걸었어요. 그동안 정신이 없어 잊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친정이 망하고 제 동생이 쓰러진 이후 시모는 제게 안부 전화 한 통 걸지 않았더라고요. 설마 시모도 다 한통속이었던 건가 싶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시모의 대답은 제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었죠. 에휴, 그래도 난 바람 피운 건 말렸었다. 네 친정이 망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안 망했을 때 너한테 걸렸으면 그 좋은 처가 두고 쫓겨났을 테니까 말이야. 아무튼 이제 넌 볼 거 하나 없어졌으니 그만 우리 아들 놔주거라. 능력도 없고 집도 망한 며느리보단 그래도 의사 며느리가 우리 집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니? 뭐요? 다행이라고요?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사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쩌겠니?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대로 더 나은 인생을 찾아가야지. 아무튼 나한테 전화해서 땡땡대지 말고 동주랑 둘이 얘기하거라. 난 끊는다. 시모까지 한통속이었다니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분함이 마구 치밀었어요. 저는 조금 친했던 남편 대학 동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억지 눈물 콧물을 짜내며
두 연놈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그 아내분이 유독 다른 사람보다 소문을 잘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우선 사회적으로 두 연놈을 망신 주고 싶었죠. 마음 같아선 의대 모임 사람들 전체에 두 연놈의 동영상을 확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일이니 이혼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까봐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전 남편의 짐을 대충 싸서 현관에 던져놨습니다. 눈치를 보며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그 짐을 보고 제게 불쌍한 척 말하더라고요. 나가라고? 그럼 뻔뻔하게 이 집에 발들이려고 했냐? 우리 아빠가 사주신 이 집에 네가 무슨 염치로?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이미 오는 길에 선배랑 동기들한테 전화 받았어. 내가 수경이랑 바람 피운 게 사실이냐고. 내가 진짜 처가 망하자마자 당신 배신하려고 했냐고 말이야. 여보,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알잖아. 제발 이러지 마. 인간 말종 같은 짓거리에 대면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건 무서운가 보지? 난 눈 돌면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니들 그 쪽쪽대던 동영상 그 모임 사람들한테 확 뿌려버린다. 나 더 열받게 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 그놈은 제 겉박에 허둥지둥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대충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자신을 노려보는 애들에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서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두 아이는 저를 와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아이들의 울음에 저 또한 눈물이 터져 흘러내렸죠.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얘들아. 앞으로 엄마가 니들 아빠 몫까지 더 너희한테 잘할게. 저는 다음날 곧장 전날 만났던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처음부터 다시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즉시 이혼 소송과 더불어 두 연놈에게 위자료 소송까지 걸었죠. 일이 여기까지 진행되자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그놈과의 일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그놈의 실체도 모르고 더 이상 그놈에게 걱정 섞인 문자를 보내시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만 놀라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터뜨리셨고 아빠는 저를 앞장세워 그놈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야 성동주의 개자식아. 장인어른, 여기 환자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저랑 잠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왜? 뭐가 창피한데? 네 놈이 우리 딸 놔두고 2년이나 바람 피운 거? 아니면 돈 많은 처가 망하자마자 이혼하려고 한 거? 여기 환자분들 좀 들어보세요. 여기 병원장이란 놈이 이렇게 파렴치한 놈입니다. 첫 개원했던 전 병원도 제가 차려준 거고 이놈 타고 다니는 외제차, 사는 집도 전부 제가 사준 건데 제가 망하자마자 이놈은 절 돕긴커녕 우리 딸을 배신하려고 들었어요. 이런 인간을 뭘 믿고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장인어른, 제발요. 여보 뭐해? 장인어른 좀 말려봐. 그놈은 울상을 하고 아빠에게 매달리더니 이젠 제게 와서 아빠를 말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저를 붙잡은 그놈 팔을 세게 쳐내버렸죠. 아빤 감히 누구 팔을 잡냐며 그놈을 떠밀어버리기까지 하셨어요. 너 당장 내 딸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해? 웅성대는 환자들과 간호사들의 모습에 남편은 눈치를 보다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업 하나 망했다고 내 인맥이 죄다 없어질 것 같아? 너 내가 의료기기 사업하면서 병원 관계자들 많이 아는 거 알지? 이 멍청한 자식아. 내가 너 의료업계에서 2번 다시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히 망신을 주마. 아빠는 무릎 꿇고 비는 그놈에게 삿대질을 하며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리곤 저를 데리고 그곳에서 나오셨는데 그 뒤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군요. 아마 친아들처럼 아꼈던 남편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던 거겠죠. 그날 병원에서의 소동은 사진까지 찍혀 지역 커뮤니티에 순식간에 퍼졌어요. 저는 익명으로 상간녀가 다니는 병원이 있던 동네 맘카페에 상간녀의 실체를 폭로했는데 인터넷의 엄청난 파급력을 전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퍼질 대로 퍼진 두 글의 주인공들이 서로 외도한 사이였다는 걸 금세 알아내더라고요. 어디서 구했는지 누군가 두 사람의 얼굴 사진까지 올려 두 연놈은 아주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게 됐죠. 이후 저는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 짐을 전부 처분하고 친정 부모님을 아예 집으로 모셨어요. 부모님은 전셋집을 뺀 돈으로 나머지 빚을 청산할 수 있으셨고 전 애들을 챙기며 부모님과 번갈아 가며 동생을 간병했죠. 남편은 이미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하자 이판사판이었는지 끝까지 재산 욕심을 내더군요. 당신하고 당신 아빠 덕에 의사들 사이에서 우리 소문 쫙 나고 인터넷엔 신상 털리고 이제 만족해? 어차피 망신당할 대로 다 당한 거 내가 더 이상 뭐가 무서워서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빌겠어? 이렇게 된 이상 난 돈이나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갈 거야. 결국 우린 끝까지 합의 이혼하지 못하고 긴 소송 싸움을 해야 했어요. 그 사이 소문을 퍼뜨려준 남편 동기 아내에게 듣기로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그 여잔 다니던 병원과 재계약이 안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 병원에 스카웃됐던 유능한 의사 또한 소문 더러운 것은 싫다며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을 했고 남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가 제가 들은 그들의 근황이었습니다. 그 뒤론 저의 승소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이 마무리되며 남편으로 인해 맺은 그 모임 인연들과는 정중한 작별로 연락을 끊었거든요. 워낙 친정에서 해준 것이 많았던지라 전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았고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도 넉넉히 받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아이들이 제 손을 들어준 덕에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과 더불어 남편에게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도 받아낼 수 있게 됐죠. 마지막 재판장에서 만난 날 남편은 도끼만 남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 17년이라는 서글픈 결혼 생활을 모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집 근처 재활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시켰어요. 그리곤 동생 간병은 부모님께 맡긴 뒤 전 한 장어집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죠. 살던 집과 함께 분할받은 재산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고 남편이 보내주던 양육비는 온전히 애들을 위해서만 썼으니 나머지 생활비와 동생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요. 그 해로 69이 된 부모님께 일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오롯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안 하던 몸 쓰는 일을 하려니 처음엔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재활한 덕에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던 동생과 간병에 힘쓰던 부모님,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꼭 저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말하던 아이들을 보며 꿋꿋이 힘을 냈죠. 엄마, 저 합격했어요. 누나랑 같은 대학에 붙었다고요. 연년생인 딸과 아들은 서울의 똑같은 명문대 다른 과에 차례로 입학했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그런 결과를 거둔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전 둘째인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며 두 아이에게 학교 앞 저렴한 전셋집을 구해줬어요. 그동안 남편이 보냈던 양육비를 조금씩 아껴 모아둔 돈과 쓰지 않고 저축해뒀던 분할받은 재산을 더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부모님은 어느덧 많이 재활돼 스스로 거동도 하고 언어 능력도 많이 돌아온 동생을 퇴원시킨 후 북한간 인근에 집을 얻어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은 부모님의 고향 근처로 늘 부모님은 죽기 전 고향 근처에 내려가 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곳은 집값이 서울에 비해 많이 저렴했기에 남은 돈으로 전 북한강 앞에 장어집을 직접 차려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맛도 괜찮고 강이 훤히 보이는 위치 덕에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전 아주 의외의 사람에게 이상한 문자를 받게 됐죠. 어머마, 잘 지내니? 어머마, 혹시 나랑 연락이 안 되거든 이 주소로 꼭 좀 찾아가다오. 그 사람은 바로 전 시모였습니다. 뜬금없이 5년 만에 연락 와서 이게 다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냥 무시할까 싶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문자를 보낼 리는 없을 텐데 싶어 영 찝찝했죠.
그래서 망설이던 끝에 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몇 번을 걸어도 받질 않더군요. 혹시나 싶어 또 걸어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뭐야? 진짜 무슨 일 있는 건가? 결국 저는 며칠 후 시모의 문자 아래 적혀있던 주소지로 찾아가 보게 됐어요. 물론 떠올리기만 해도 치가 떨리게 싫은 인간이었지만 그래도 애들 할머니인데 무슨 위급하거나 위험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말이죠. 주소를 검색해 보니 그 주소가 가리키던 곳은 웬 요양원이었습니다. 시모가 이곳에 있는 건가 싶어 저는 그곳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시모 이름을 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잔 제게 놀라운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 한말숙 씨요? 저희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동주 씨 어머님 이름 맞죠? 어머님께서 누가 여기 와서 자기 이름을 대고 찾으면 아드님 병실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여기 성동주란 남자가 입원해 있다고요? 어디가 아파서요? 그곳에 입원해 있던 사람은 시모가 아닌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직원의 말은 저에게 더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어요. 하반신 마비로 보살핌이 필요해서 입원하신 케이스예요. 병실 안내해 드릴까요? 저는 놀란 나머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리고 놀란 마음에 안내받은 병실로 직접 가보았어요. 멍하니 천장을 보며 누워있던 전 남편은 갑자기 등장한 저를 보더니 마찬가지로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여보, 뭐야, 왜 여기 누워있는 건데? 당신 엄마가 뜬금없이 이 번호로 가보라잖아. 그래서 와봤더니 왜 당신이 누워있어? 당신 엄만? 그게... 제 물음에 전 남편은 말을 흐리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들은 그간 전 남편과 시모의 사연은 처참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우선 남편은 저와 이혼이 마무리된 후 상간녀와 곧장 재혼을 했다더군요. 재혼한 뒤엔 하던 병원도 접고 곧장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가서 새로 병원을 개원했어. 전 병원은 이미지가 너무 실추돼서 자꾸만 환자가 줄어들었거든. 그래서 그냥 아예 둘이서 같이 우릴 모르는 곳에 가서 공동명의의 새 병원을 시작한 거야. 그때 어머니가 이젠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기에 집으로 모셨는데 고부 갈등이 끊일 새가 없었어. 같이 살기 전엔 그 정도로 개념 없는 여자인지 몰랐는데 그 여자 집안일도 안 하고 어머니가 집에 계신데도 베란다 나가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더라. 차마 티는 못 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도 나한테도 그렇게 잘하던 당신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 그렇게 삐걱거리는 생활을 하던 와중 전 남편은 1년 전쯤 자꾸 그 여자의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합니다. 퇴근 후 집에 함께 가지 않고 약속이 있다며 휙 가버리질 않나. 귀가도 늦고 남자 향수 냄새까지 풍기는 바람이 의심되는 정황 말이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마음에 뒤를 미행해 보니 글쎄 그 여자가 웬 젊은 놈이랑 술집에서 시시덕대고 있던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나랑 만나기 전에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 건 알고 있었는데 임자가 있는 몸인데도 그러고 다닐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그때 증거고 뭐고 눈이 획 돌아서 그 여자 이름을 냅다 불러버렸지. 그 여잔 날 보자마자 뒷문으로 냅다 주랭랑 쳐버렸고 그 여자랑 같이 있던 그놈도 그 여자 뒤를 따라 뒷문으로 뛰쳐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냅다 쫓아가서 잡았어. 그 술집이 5층에 있던 곳이라 뒷문 쪽엔 비상계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놈 멱살을 잡고 그놈도 나한테 주먹 날리고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어. 그리고 그놈 손에 잘못 떠밀려서 계단 난간 밑으로 그만 추락해버렸지. 근데 그게 떨어져도 하필 목부터 떨어져서 내 척수신경이 손상된 거야. 그래서 그 뒤론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어. 그렇습니다. 바람으로 제 눈에 피눈물을 낸 전 남편은 그렇게 자신 또한 그 여자의 바람으로 인해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세상 일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 싶어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어요. 하고 싶은 말이야 많지만 평생 그런 몸이 된 전 남편에게 차마 어떤 말을 해줄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씁쓸하게 말했어요. 알아. 나 천벌 받은 거. 내가 당신한테 그랬으면 안 됐어. 내가 쓰레기였어. 그래서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웃긴 게 뭔지 알아? 나 이렇게 만든 놈은 결국 징역 3년형 받고 교도소 들어갔거든. 근데 먼저 도망갔던 그 여잔 증거로 삼을 만한 게 없어서 내가 위자료 청구도 못했어. 그 남자랑도 서로 친구 사이라고 우기더라고. 그 뒤에 그 여잔 집에 이혼장만 놓고 어떻게 술을 써서 병원 정리한 돈까지 죄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난 한순간에 아내도 병원도 다리도 전부 잃어버리게 된 거야. 지금은 몸도 이렇게 된 마당에 그 여자를 찾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당신 엄마는 어디 있는데? 왜 날 여기로 보낸 거래? 나도 잘 몰라. 어제까진 나랑 연락이 잘 되셨는데 사실 우리 어머니 나 간병하다가 2달 전에 암 말기 진단 받고 5개월 시한부 판정 받으셨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그래서 당신한테 날 부탁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 우리 어머니도 그 여자랑 박 터지게 싸우고 살면서 그때도 이후로도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하셨거든. 시한부 판정 받고 날 여기에 보낸 것 같다고? 당신 맡기려고? 뭐부터 놀라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라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두 모잔 이렇게 5년 사이에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됐던 거예요. 전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곤 여전히 흐느끼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나도 말도 안 되는 말인 거 알아. 근데 여보, 나 정말 당신 많이 그리워했어. 이젠 정말 반성도 많이 했고 애들은 잘 지내지? 여보, 나 염치 없지만 우리 애들이 너무 그리워. 예전엔 내가 정말 당신한테 죽을 죄를 졌어. 미안해. 난 당신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건 말건 이젠 신경도 쓰지 않아. 그리고 애들이 보고 싶었으면 그 지경이 되기 전에 먼저 연락이라도 한번 해봤어야지. 그건 새로 시작한 병원하고 가정 꾸리기에 바빠서. 그러니까 당신은 늘 거짓말뿐이야. 진짜 전에도 애들이 그리웠으면 전화라도 한 통 했었을 테니까. 몸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야 애들이랑 내가 그리웠다는 타령을 해대는 거라고. 됐어. 여기서 목 아프게 소리쳐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나 이만 갈게. 잘 있어. 여보. 저는 흐느끼는 전 남편을 뒤로 한 채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곤 시모에게 아들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나한테 연락했냐는 문자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며칠간 전화 한 통 안 받던 시모는 그제야 제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제야 연락을 하시네요. 저 여기로 보내려고 일부러 그동안 제 전화 피한 거 맞죠? 저 다 들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는지 아줌마가 시한부 판정 받은 것까지 전부 다요. 미안하다 어머마. 미안한데 내가 지금 알다시피 아파서 어디로 움직일 수가 없다. 죽기 전에 얼굴 한 번만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있는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한 시모는 제게 자신이 있는 병원 이름을 말해주더군요. 누군간 바보 같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뒤라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에잇하며 딱 한 번만 말 한 번 들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도착하니 시모는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깡마른 모습으로 병실 침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도착한 절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맙다 어머마. 역시 착한 네가 내 말을 들어줄 줄 알았다. 죽기 전이라는 말에 마음 약해져서 온 거지. 전 여전히 아줌마 용서 못했어요.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저한테 아줌마 아들 부탁할 생각은 마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저한테 그런 부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어머마, 내 말 좀 들어다오. 나랑 우리 동주가 과거에 너한테 크게 잘못한 거 맞다. 우린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 게지. 나도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는 건 과거에도 인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너도 알잖니.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말이야.
그래서 그랬다. 우리 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그냥 더 잘 살길 바랬어. 그런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라는 것은 나한테 존댓말 반말 찍찍 섞어서 해대질 않나. 나한테 글쎄 집 청소부터 지 속옷 빨래까지 다 시키질 않나. 아주 퇴바라지기 짝이 없었다.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니? 게다가 그 망할 것이 결국 우리 아들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갔으니 내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겠냐 말이야. 아줌마 아들이랑 똑같은 말 하시네요. 왜 다들 뒤늦게 절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후회일 뿐인데요. 그리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나 본데 힘들게 키운 자식이라고 뭐든 다 용서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자식이라고요. 괜한 궤변 늘어놓을 생각 마세요. 안다, 알어.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잖니. 어머마, 내가 정말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제발 우리 아들 좀 나 대신 보살펴 주면 안 되겠니? 평생 그 몸으로 요양원에 갇혀 살 그놈 생각하면 내 죽어서도 하늘에 가지 못할 것 같다. 네가 데리고 가서 하늘 아래 이젠 혼자들 그 애 좀 보살펴다오. 내가 내 재산 전부 처분한 돈 3억 전부 너한테 남기마. 내가 용서가 안 되면 그 돈을 받고서라도 내 부탁 좀 들어줘.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사정 딱한 건 잘 알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준 우리 가족이 제일 힘들 때 매몰차게 외면하고 바람까지 피운 그 인간, 전 도저히 용서 못해요.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제게 사과커녕 아들 두둔하고 친정 망한 게 다행이라 악담까지 한 아줌마도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몸 불편한 제 동생 챙기기도 바쁜데 제가 왜 그런 애들 아빠까지 챙겨야 돼요? 제 말에 시모는 눈물만 흘리며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눈동잘 도르륵 굴리는 모양새가 할 말을 찾는 듯 했죠. 그리고 이내 시모는 다시 입을 열어 말을 시작했어요. 그럼 내 부탁 들어줄 생각도 없으면서 거긴 왜 가봤어? 너도 마음이 그래도 약해졌으니까 내 문자 받고 거길 가고 여기도 와준 거잖니. 네, 제가 마음이 약해지긴 했죠. 아주만 어찌됐든 우리 애들 할머니니까요.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지 모르니 그래도 사람 된 도리로 가보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거 다 알게 됐으면서도 여기 온 건 그래도 곧 돌아가신다는데 차마 비정하게 굴 수 없던 제 도덕심 때문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아줌만 어떻게 끝까지 자기랑 자기 아들만 생각하고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애들 아빠도 은근슬쩍 저한테 제가 그리웠네 어쩌네 하면서 동정심 유발하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여전히 똑같네요. 제가 할 말은 정말 많은데요. 아픈 분께 상처될 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속으로만 삼킬게요. 간절하신 그 마음은 알겠는데 좋은 대답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어머마, 어머마. 흐느끼며 절 부르는 마지막까지 두 모자는 똑같았어요. 하지만 전 이를 악물고 병원을 벗어났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잘 살기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막상 너무 불행해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통쾌하긴커녕 마음이 뭔가 먹먹하더라고요. 누군간 끝까지 시모의 부탁을 거절한 절 비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정말 상처와 배신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도 전 어찌됐든 아빠 할머니 일이니 애들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말해줬어요. 가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엄만 이제 그 사람들 안 찾아갈 거거든. 어떻게 할진 너희 의지에 맡길게. 자기 아빠를 치가 떨리게 싫어했던 두 아이는 제 말에 냉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빠의 아짜도 꺼내기 싫어했던 아들은 자기에겐 아빠가 없다는 말까지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하지만 아들과 달리 조금이나마 전 남편에게 동정심이 생긴 딸은 얼마 뒤 시모와 전 남편을 각각 문병하고 왔다고 제게 말해주었죠. 저는 그런 딸에게 그저 잘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과 동생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제 남의 일이니 그저 잊고 우리의 삶에만 충실하자고 말씀하셨죠. 그로부터 2개월 뒤 전 남편은 제게 시모의 부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저는 몸 불편한 전 남편 대신 애들을 데리고 가서 시모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돌아가신 분을 외면하면 애들에게 좋지 않다는 엄마의 말씀 때문에 말이죠. 시모를 화장터로 모셨을 때 딸은 요양원에 있던 전 남편을 잠시 휠체어에 태워 데려왔었는데 저와 손주들이 걱정돼 따라오셨던 부모님은 그런 남편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유감의 말을 표하는 등 그 어떤 말도 하시지 않고 그저 외면하시더라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정말 두 분께 죄송해서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저 남편만이 입을 꾹 다문 저희 부모님께 연신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딸 대신 남편을 요양원에 직접 데려다 주셨는데 다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마지막 돌아서서 나오는 길에 그냥 어깨 2번 두드려 주었다. 아빠의 그 행동엔 아마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그놈을 용서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생긴 측은지심에 그런 위로를 전하신 거겠죠. 그리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전 1년이 넘게 흐른 지금껏 전 남편을 만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 또한 전 남편에게 가볼 생각이 없는 반면 저희 딸만 2~3달에 한 번씩 자기 아빠를 보고 오는 듯해요. 하지만 저도 부모님도 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딸 또한 우리에게 자신의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고 있죠. 그래도 오랜 시간 부부로 산 사이인 전 남편의 비참한 마지막을 생각하면 가끔 씁쓸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게 앞 북한강을 멍하니 바라보곤 해요. 속절없이 흘러가는 강을 보면 그나마 속이 조금 뚫리는 기분이거든요. 그럴 때면 복잡한 서울을 뒤로하고 이곳에 오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전 앞으로 저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던 전 남편에 대한 무거운 마음은 최대한 잊으려고 노력한 채 어느덧 70대 중반이 된 부모님과 몸 불편한 동생을 잘 챙기며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 생각이랍니다. 언젠간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될 아이들에게 최대한 현명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요. 그렇게 인생을 흘려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 삶도 어딘가 가 닿아 있겠죠. 유유자적하고 고요히 흐르는 이 북한강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 언젠간 전 남편에 대한 미움도 많이 사라지고 한 번씩 안부를 물으려 요양원에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종교가 없어 신이라든지 천벌 같은 말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절 배신한 전 남편이 결국 똑같이 상간녀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조롱했던 제 남동생보다 더한 육체적 불행을 얻은 걸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없는 말은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굳이 미래에 다가올 천벌이나 업보를 두려워할 일 없도록 적어도 남의 눈에 눈물 낼 일은 만들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쓰다 보니 과거를 곱씹게 되어 유독 입안이 쓴 오늘 여러분의 하루만큼은 맑고 쾌청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